안녕하세요. 외대위복TV입니다. 오늘은 혹시 오늘도 그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들려온 노래 한 소절 때문에, TV 속 대사 한 줄 때문에, 어쩌다 스쳐간 향기 하나, 무심코 지나친 어떤 장소 때문에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게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생각이 날까? 이제는 끝난 건데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아직 정리를 못한 걸까? 자책이 밀려오고 답답해지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따라오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이래서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스위치를 누르듯이 크고 켜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특히 큰 감정이 오갔던 순간, 인생을 뒤흔든 그 경험은 뇌와 몸에 아주 깊이 각인되죠. 즐거웠던 장면도 아팠던 기억도 그 강렬함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도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건 내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많이 아니라 인간의 뇌와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억이 떠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인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생각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나를 흔들 때예요. 아침에 떠올라서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고 옆에 있는 가족과 대화를 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에 다른 그림자가 겹쳐 들어올 때, 괜히 허무하고 공허해져서 지금의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생각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냥 묻어두면 내 오늘이 무너지는구나. 사실 완전히 있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지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하죠.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떠오르는 경험 있으시죠? 만약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건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내 삶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떠오르는 걸 막을 순 없지만 떠올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다루는 방법도 조금 보이게 돼요. 오늘은 그 이유를 7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이유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혹시 그 사람의 생각이 나서 마음이 흔들리고 나 자신이 답답하고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하는 자책 속에 있었다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마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생각나는 게 잘못이 아니라 내가 다룰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그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씩 해가다 보면 언젠간 그 기억은 내 오늘을 흔드는 힘을 잃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그냥 지나온 이야기, 추억거리, 그 중에 하나로 자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익숙함이 남아서. 누군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그 사람은 단순히 사람으로만 남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투, 표정, 웃는 방식, 자주 하던 농담, 습관적인 손짓까지 내 삶의 한 부분처럼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끝나도 그 익숙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는데 문득 함께 걸었던 장면이 겹쳐 보이기도 하죠. 심지어는 아무 의미 없는 냄새 하나에, 노래 한 소절 때문에 마음이 과거로 훌쩍 끌려갑니다. 이럴 때 사람은 흔히 오해합니다. 아직도 내가 미련을 못 버린 걸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리고 그 자책 속에서 괴로워하죠.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미련이 아니라 단순히 습관의 잔재예요.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반복했던 패턴을 자동적으로 되살리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익숙하니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익숙했던 장면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대화를 나누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 장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있었지 하고 기억을 불러옵니다. 늘 듣던 노래가 흘러나오면 뇌는 자동적으로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낸다고 해요. 이건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미련해서도 아니고 그저 뇌가 익숙함을 계속 재생하려는 자연스러운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니 떠오른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죠.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불필요한 자책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바로 새로운 익숙함을 만드는 거예요. 늘 가던 길을 바꿔보는 거예요. 매일 듣던 음악을 새 플레이리스트로 교체해보는 거예요. 같은 카페에만 마셨던 커피를 오늘은 직접 내려보거나 다른 메뉴를 먹어보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내 뇌는 서서히 새로운 패턴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익숙함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게 처음엔 좀 어색하고 불편하겠죠. 왜 굳이 이런 걸 바꿔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게 아닌데 왜 바꿔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전의 익숙함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는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떠오른다고 해서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안에 익숙함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떠올랐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저 익숙함이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생각은 점점 내 삶을 흔드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둘째, 끝내지 못한 말이 있어서. 두 번째 이유는 끝내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충분히 말하지 못한 감정을 마음속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하고 싶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하지 못한 사정들, 그리고 그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게 가슴속에 멈춰져 서 있죠. 그리고 이별할 때 보면 대부분 말을 다 못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그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는 거는 끝내지 못한 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요. 마치 멈춰선 영화처럼 장면이 끝나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 미완의 장면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 다투고 돌아서 버린 기억만 남아있는 경우, 차갑게 끝맺은 대화 뒤에 속마음은 전혀 전하지 못한 경우, 혹은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좀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관계가 끝나버린 경우, 그래서 그 미완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수없이 이 가상의 대화를 이어가요.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더라면, 만약 지금 다시 만난다면 꼭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현실에서는 끝났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그 대화를 완성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일, 끝나지 않은 과제는 뇌 속에서 계속 남아있고 완료된 것보다 더 강하게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이 효과 때문에 우리는 미완의 대화를 잊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기억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마음속에 멈춘 대화를 스스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종이를 한번 꺼내보세요. 영상 다 듣고 나서 편지를 쓰듯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그 순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 그때 못했던 말들을 종이에다 다 써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멈춰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 편지를 상대에게 꼭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적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로 적는 것이 어렵다면 혼잣말로라도 해보세요. 녹음을 해도 좋고요. 거울을 보면서 속마음만을 말해도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끝내지 못한 말들을 꺼내는 순간 뇌는 그것을 완료된 과제로 인식해요. 그러면 집요하게 떠오르던 생각들이 조금씩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알게 돼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말들이 종이에 내려앉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외도 이후에 많이 생각이 나서 일기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적었던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그것들이 그 순간순간 그날 이기기에는 힘이 되더라고요. 자, 기억하세요. 끝내지 못한 말이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문장이 비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공백을 내가 스스로 채워줄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가 아직도 미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끝내지 못한 말이 남아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말을 꺼내며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떠올랐던 기억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죠. 셋째, 죄책감이 남아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죄책감이에요.
외도가 끝나고 나면 단순히 관계만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수많은 감정이 잔해처럼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남는 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하지만 외도라는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옆에 있던 가족과 믿어주던 사람을 깊이 아프게 만든 일이에요. 그 무게는 다른 잘못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무슨 신호위반해가지고 딱지 끄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차라리 그 순간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 잘못을 갚아낼 수 있을까? 시작조차 하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과 장면도 같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기억을 붙잡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죄책감은 벌을 찾는 본능을 자극합니다. 마치 스스로를 처벌하듯이 계속해서 그 장면을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 고통을 느껴야 내가 덜 죄인 같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과의 기억이 더 강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내와 대화하다가 무심코 목소리가 커졌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겠지라는 자책이 따라옵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놀다가도 이 아이들이 한때는 아빠 때문에 울었지 하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과거의 그 사람, 그 장면이 동시에 겹쳐 떠오르면서 오늘은 흔들려 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죄책감을 무조건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변화를 위한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너 이 잘못을 잊으면 안 된다, 달라져야 한다, 경고를 해주죠. 마음이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또 단순해집니다. 죄책감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 멈추지 말고 그 에너지를 회복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오늘 배우자에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작은 말일 수 있지만 고마워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반성문을 적듯 솔직한 마음을 써보는 것도 좋고, 이런 행동은 눈에 보기에 사소해 보일지 모르고 사소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죄책감은 벌이 아니라 변화의 원동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책감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속 주인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안에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상처는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가렵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욱신거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그러니 오늘도 떠올랐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게 두진 않을 거다. 나는 지금 작은 회복 행동으로 이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이 선언 하나가 죄책감에 끌려가던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죄책감조차도 내 삶을 성장시키는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과거만 좋게 떠올라서. 네 번째 이유는 과거를 좋게만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죠. 특히 외도가 끝난 뒤에 사람의 마음은 아픈 장면보다는 달콤했던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함께 웃었던 대화, 설레던 순간, 누군가에게 특별히 대접받는 듯한 그 느낌, 이런 장면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에 반복 재생이 돼요. 문제는 그 기억이 왜곡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늘 편집됩니다. 좋았던 부분은 크게 남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부분은 흐려지죠. 그래서 마치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혼자 집에 앉아있는데 괜히 외롭고 공허할 때, 과거의 웃음소리가 크게 머릿속에 울릴 때, 배우자와 다투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은 내 말 다 들어줬는데 하며 기억을 미워하죠. 이때 떠오르는 건 사실의 전체가 아니라 내 뇌가 선택적으로 남긴 조각일 뿐이에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회상 편향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나쁜 기억은 줄이고 좋은 기억은 크게 부풀려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보다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단지 좋았던 부분만 떠올리지 말고 그 이면에 있던 아픔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웃음 뒤에 있어 따라왔던 그 불안 있죠. 이거 들키면 어쩌지? 이 만남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누가 보면 어떨까? 이런 만남에서 좋았던 것도 있지만 힘들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커져가던 그 죄책감도 떠올려 보는 것이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까지, 그때의 현실을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현재의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쌓아온 그 시간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지켜낸 그 선택들, 이 현실을 의식적으로 적고 기록하다 보면 과거의 미화된 기억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과거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만 남아요. 좋게만 떠올려지는 건 그게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기억을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에 약하죠. 마음이 비어있을 때, 또 허전할 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과거의 따뜻했던 기억이에요. 특히 외도가 끝난 뒤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죄책감, 상실감, 불안까지 뒤섞여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 방 안에 앉아있는데 조용한 공기 속에서 괜히 더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이 생각만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도 내 옆자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온기를 불러내죠. 그때는 그래도 따뜻했는데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때 느꼈던 온기와 위로, 즉 감정이에요. 문제는 우리 뇌가 그 감정을 그 사람과 연결해 기억했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필요해서 떠오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이걸 정서적 대체물이라고 부릅니다. 외로움은 뇌로 하여금 가장 빠르게 위로를 줬던 기억을 꺼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느꼈던 위로의 감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죠.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건강하게 채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몸을 움직이는 거죠. 외로움은 고정된 공간, 고정된 자세 속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짧게라도 산책을 나가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이 5분만 움직여도 외로움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안전한 대화 상대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 가족, 믿을 수 있는 상담가, 누군가에게 나 요즘 많이 외로워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절반으로 딱 줄어듭니다. 사람은 혼자서만 감정을 안고 있을 때 더 힘들어져요. 누군가와 나눌 때 그 감정은 절반으로 나뉘고 대신 위로는 2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럼 그 질을 바꾸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을 무작정 SNS나 드라마로 채우면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그 대신 글을 쓰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내 마음을 돌보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떠오르는 건 결국 사람이 아니라 온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감정이에요. 그 감정과 온기는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가족의 짧은 대화 속에도, 아이들의 웃음 속에도,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격려 속에도 그 온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외로움 때문에 그 사람이 떠올랐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원해서 떠올린 게 아니라 지금 따뜻함이 필요할 뿐이야.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 이 깨달음이 찾아오면 외로움 속에서 과거로 끌려가는 마음이 조금은 현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현재의 선택이 쌓이다 보면 외로움은 더 이상 과거를 불러내는 문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6번째, 특정 장면이 떠올라서. 6번째 이유는 바로 특정 장면과 그 자극 때문이에요. 기억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장소, 소리, 냄새, 계절의 공기, 손에 닿는 감촉까지도 그때의 감정과 함께 기록되죠. 그래서 아무 의도도 없었는데 불현듯 그 장면이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퇴근길에 우연히 함께 걷던 거리를 지나치는데 여기서 웃으면서 사진 찍었었지 하는 기억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한 곡이 순식간에 그때의 대화와 표정, 심지어 마음의 떨림까지 다 끌어올려요. 마트에서 스쳐간 향수 냄새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갑자기 멍해지고 생생한 착각에 찾아올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일부러 떠올린 게 아니죠. 뇌가 자극에 반응해서 꺼내온 기억일 뿐이에요. 뇌는 감정이 강하게 실린 경험을 특정 자극과 묶어서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 기억을 재생시켜버려요. 자동 플레이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장면들이 너무 불시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또 떠올라? 내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고 그 자책 때문에 배우자한테 괜히 미안하고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극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대체 자극을 준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늘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괴롭다면 일부러 다른 길을 가보시고 그 고속도로 탈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면 다른 길을 우회해 보는 거예요. 특정 노래가 힘들게 한다면 미리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 두는 거죠. 향수나 장소가 트리거라면 일부러 다른 향을 익숙하게 만들고 새로운 장소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힘들다. 다른 추억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건 마치 오래된 낡은 사진첩 위에다가 새로운 사진을 덮어가는 것과 같아요.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더 이상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떠올랐을 때 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 왜 또 생각나지?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대신에 아, 내 뇌가 그냥 자극에 반응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 장면의 힘은 줄어듭니다. 기억하세요. 떠오르는 장면이 내 진짜 마음이나 아직 남은 미련 때문이 아니라 단지 뇌가 습관적으로 꺼낸 반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SNS 확인 습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진짜 안 봐야지. 오늘부터는 그만하자.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을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무의식적으로 SNS 앱을 켜고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 새로운 글이나 스토리가 올라왔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궁금했을 뿐입니다. 잘 지내나? 다른 사람 만나나? 혹시 내가 없는 자리는 허전하지 않을까? 나를 떠올리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호기심 삼아 궁금해지는 거죠. 하지만 어느새 이 작은 행동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밤에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무료한 순간에 손가락은 자동처럼 SNS를 켜고 있죠. 문제는 확인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나 확인한 순간에는 그 잠시 호기심이 채워지겠죠. 하지만 곧바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 또 왔을까?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자책이 따라옵니다. 결국 내 마음은 확인 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무거워지죠.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걸 보상회로라고 불러요. 뇌는 확인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쾌감으로 기억해요. 마치 도박을 하는 사람이 이번엔 다를 거야 하면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SNS 확인도 뇌에서는 기대와 쾌감을 주는 행동으로 각인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습관을 끊을 장치, 작은 장치라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림을 끄는 거예요. 알림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손이 가니까 알림을 꺼두면 그 충동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절대로 SNS를 확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해두고 지켜낼 때 난 오늘도 약속을 지켰다는 그 작은 성취감이 쌓이겠죠. 이 성취감이 반복될수록 이 습관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리적인 장치를 써보는 거예요. 뭐 앱을 일정 시간 차단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아예 계정을 잠시 비활성화하는 거예요. 손이 가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미련이 아니라 습관의 힘이에요. 그저 뇌가 반복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손을 움직이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손이 간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습관일 뿐이다. 내가 확인할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오늘의 삶이다. 이 다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데 이걸 반복하잖아요. 뇌의 습관 회로가 변경됩니다. 변경돼요. 바꿔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SNS는 절대 답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소식이 나를 치유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에요. 정말 필요한 건 SNS 속 소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현재, 여기, 오늘의 순간이에요. 내가 지켜내는 가족, 내가 회복을 위해 쌓아가는 작은 행동들, 그게 진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 휴대폰에 손이 갈 때 그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SNS를 확인하지 않겠다. 대신 오늘 내 삶을 확인하겠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오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지 한 7가지 이유를 나눠봤습니다. 익숙함이 남아서 끝내지 못한 말이 있어서, 죄책감 때문에, 과거를 좋게만 떠올려서, 외로움 때문에, 특정 장면과 자극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확인 습관 때문에. 어쩌면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마음에 가장 건드는 게 하나쯤은 있었을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구나 하고 고개가 막 끄덕여졌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전히 미련해서도 아니고 회복이 안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생각이 내 오늘을 흔들고 내 삶을 잠식게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나눈 방법들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겉덩기를 바꾸는 작은 행동, 쓰지 못한 말을 종이에 적는 습관, SNS 알림을 끄는 단순한 결정,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과거의 그림자가 점점 힘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제는 그 생각이 예전만큼 날 흔들지 않는구나. 내가 드디어 내 삶을 살고 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사건 이후로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생각이 났고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막상 4년째가 되니까 그게 예전처럼 저를 흔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끔 스쳐 지나가듯 기억나고 생각날 때가 있지만 그냥 그 생각으로 그칩니다.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한 번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올바르다면 우리는 반드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겠죠. 근데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도 마음 한쪽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예요. 생각이 떠올라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냈고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회복의 증거고 회복의 과정이에요.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도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지켜내고 내 가족을 지켜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올라 힘들더라도 그 순간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은 분명히 더 단단해진 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이, 내 오늘이 내 삶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회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 위에서 지금 당신이 이미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